항공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YF-23 전투기의 역사는 탄탄한 베스트셀러와 같습니다. 죽음에서 갑자기 일어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경쟁자와의 힘겨운 대결과 극적인 패배가 펼쳐집니다. 1990년 미군 관계자들에 의해 거부된 채 영원히 잊힌 것처럼 보였던 YF-23은 이제 불사조처럼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도 아니고 그들의 조국에서도 아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1981년 미국 공군은 F-15 이글을 대체할 새로운 5세대 제트 전투기인 첨단 전선 전투기 ATF의 요건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항공전자기기, 디지털 제어 엔진, 레이더 스텔스와 다기능 엔진 등 최신 전투기를 탑재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레이더 스텔스는 5세대와 4세대를 구분해야 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펜타곤은 조종사들이 근거리 전투라고 부르는 도그 파이트에 끼지 말고 적의 무기 파괴 반경에 들어가지도 말고 몰래 다가가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6년 7월 5세대 전투기 디자인 경쟁의 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록히드,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노스롭, 맥도넬 더글라스의 두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제품은 록히드용 YF-22와 노스롭용 YF-23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6년까지 각 팀은 두 대의 시제품 항공기를 비행장에 출시시켰습니다. 노스롭은 다음과 같은 시제품을 제공했습니다.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 동체에 있는 짙은 회색 PAV-1 스파이더입니다. 시제품은 1990년 6월에 출시되었습니다. PAV-2 회색 고스트의 두 번째 시제품은 같은 해 10월에 출시된 연한 회색이었습니다. PAV-1 스파이더는 YF-23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프렛 앤 휘트니 F119 터보팬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F-22 랩터에 설치될 것입니다. PAV-2 회색 고스트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사 YF-120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저속 및 고속에서 각각 연료 소비 특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YF-22이며 후에 최초의 5세대 시리즈 전투기인 F-22 랩터에서 재탄생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노스롭의 자손인 YF-23 항공기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오래전부터 5세대 파이터들의 미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지금도 그 모습은 매혹적입니다. 기계의 미관은 매혹적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블랙 위도우라고 불리는 YF-23은 통합된 공기역학적 디자인, 날개뿐만 아니라 동체 자체로도 리프트를 제공, 끝이 잘린 다이아몬드 모양의 중날개와 V자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본체는 YF-22에 비해 더 길었지만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전략 초음속 정찰기인 SR-71과 유사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량 생산됩니다. 기체의 연신 덕분에 개발자들은 블랙 위도우의 엔진 두 개를 항공기의 일반적인 윤곽을 넘어 노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더 깊이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외선 가시성 측면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즐은 회전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항공기는 가변 추력 벡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 위도우는 마하 1.8이라는 놀라운 순항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YF-22에서 마하 1.58만 보이고 애프터 버너에서만 보입니다. 또한 이 두 시제품의 비행 시험 보고서에는 YF-22의 레이더 특징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군은 YF-23보다 YF-22를 선호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죠. 첫째, 제어 가능한 추력 벡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YF-22가 더 기동성이 좋은 비행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블랙 위도우의 길쭉한 동체 또한 튼튼한 YF-22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면에서 장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후자를 한눈에 봐도 그것은 근접 공중전의 안성맞춤인 타고난 공군 전투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는 근접전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분명
당시 공군 장성들은 아직 새로운 개념으로 완전히 재편성하지 못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21세기 공중전에서 기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YF-22는 진정한 혁명적인 블랙 위도우에 비해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군은 군사 발전에 대한 비용 절약 욕구와 함께 영국의 보수주의로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추가적인 위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훨씬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옵션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발자 회사의 요소도 한몫했습니다. YF-22에 유리하게 저울을 기울이고 블랙 위도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마도 이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노스롭은 당시 스텔스 항공기를 만든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유명한 비행 날개인 전략 폭격기 B2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쟁자인 록히드는 YF-22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스텔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F-117 나이트호크의 제작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 다른 무언가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이 끝날 무렵 많은 노스롭 전문가들은 당대 가장 복잡한 전투기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B2와 관련된 문제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군은 이 전문가들이 YF-23 전투기 개발도 맡는다면 그야말로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B2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고 YF-23의 개발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가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에 YF-22에 유리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YF-23은 애프터버너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반면 YF-22는 그렇지 않은 점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은 ATF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에 F-22가 취역했습니다. F-22 랩터는 미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네, 비행기는 레이더 신호가 매우 낮고 공중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눈에 띄지 않고 적의 무기의 사선거리에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랩터만 해도 개발비를 포함해 무려 3억 7,950만 달러가 듭니다. 게다가 1시간 동안 운영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까지 합치면 5만 8천 달러가 넘습니다. 이 비행기로 1시간 동안 비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장 멋진 테슬라 모델 3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프터버너가 없는 초음속에서도 F-22 랩터는 6분 또는 180km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금세기 초 미국은 5세대 전투기를 설계하고 만들 여유가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57, 중국 J-20, 그리고 또 다른 J-31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YF-23 프로젝트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정말 잘하면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YF-23은 일본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들의 맹우 러시아와 중국이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 무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는 나라에는 자체 스텔스 전투기 F-3를 만들려는 야심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주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나토 이외의 미국의 전략적 군사 동맹국 중 하나로서 US F-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미국 펜타곤 관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점, 스텔스 코팅, 불충분한 추력대 중량 비율, 애프터버너가 없는 초음속 스피드 부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38톤의 추력을 내는 신형 엔진 덕분에 같은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모드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최대 속도는 시속 2,800km인 반면 F-35는 겨우 1,930km입니다. 일본은 몇 년을 보낸 후 ATD-X라는 국내 기술 시연기를 개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들은 1년의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역량을 명확하게 평가해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면 섬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요. 그리고 개발 시간은 먼 미래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국 회사들로 눈을 돌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러한 항공기는 록히드와 노스럽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두 회사에 돌아섰습니다. F-22 랩터와 F-35 전투기의 개발자인 록히드 마틴이 이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로 가장 먼저 대응했습니다. 그 후 노스롭 그루만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스텔스 기술에 있어서 두 프로 사이의 흥미진진한 싸움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스롭이 개선된 YF-23 컨셉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첫째, C제품에서도 YF-23은 애프터버너가 없는 마하 1.8의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속 2160km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호이 57이 달성할 수 있는 시속 2800km는 아니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은 C제품이지 최종 항공기가 아닙니다. 개발 중에 이 수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YF-23 공기 역학 집적 회로는 기존 회로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전두 저항은 감소하며 내부 최적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스텔스기는 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외부 서스펜션에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레이더 가시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기 역학적 구성을 통해 최대 60도의 초임계 각도로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미그 29와 수호이 27은 특별히 내장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푸가체프 코브라가 운영된 것은 수호이 27에서였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엔진을 따라 앞으로 비행했습니다. 수호이 35를 시작으로 수호이 57에 이르기까지 기존 공기 역학 디자인이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력 벡터가 제어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일본 F3가 F-35의 뛰어난 레이더 투명성과 슈퍼 기동성, 고속이지만 수호이 57의 레이더 불투명성 등 가장 나쁜 지표로 기동성이 떨어지고 매우 빠르지 않지만 중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 멋진 걸로 변할까요? 가장 최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일본이 미국 회사 노스롭과 함께 그런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노스롭은 유명한 B2와 같은 뛰어난 스텔스 항공기와 노스롭 HL-10과 같은 통합체계 항공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B2와 같은 비행 날개 구조는 통합체계와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프로젝트에 전자제품과 엔진을 추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ATDX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고효율 제트 엔진 분야에서 일본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일본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에서 수요가 있을까요? 말씀하기 어려워요. 미국은 F-22와 F-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비슷한 것을 살까요?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전투기는요? 펜타곤, 상원, 백악관이 이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구매는 1990년에 YF-22와 YF-23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F3 프로젝트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